네, 목요일에만 찾아오는 특별한 코너죠. 코인이 머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엠블록의 김용명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비트코인 일주일 동안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비트코인 주간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원화로는 약 1억 4,977만 원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로는 약 지금 11만 달러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만 달러보다는 이제 10만 9천 달러 이 정도를 기록을 했었었는데요. 여기서 한번 사상 최고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는 지난 5월 22일 약 한 달 조금 전인데요. 그때 기록한 11만 1,970달러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금 추세만 보면은 조만간 돌파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일주일간의 흐름만 쭉 살펴보자면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현재 지금 밑이 이제 1억 4,200만 원에서 1억 4,900만 원 정도로 해서 약 70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 차이는 사실 이전에 이제 달러 기준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렸었을 때 10만 5천 달러에서 11만 달러 사이에 박스권에서 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어제부터 오늘 하루 동안에 상당히 이제 박스권의 저점에서 이제 상단까지 오른 이 상태가 꽤 긍정적이라고 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2주 전에 이제 주말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한때 밑돌았다가 그 2주 동안 이제 하락분을 좀 만회하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 갔다는 것이 조금 이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상반기가 올해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처음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상반기를 한번 간단히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상반기에 비트코인 가격만 보면은 선방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4월 달에는 이제 7만 달러대를 기록하면서 가장 저점을 기록했지만 그때를 제외한 대다수 기간에는 10만 달러를 유지하면서 탄탄한 가격 방어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박스권 장세에 지친 투자자분도 있으시겠지만 비트코인처럼 이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는 이제 박스권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스권 이후에 정립되는 새로운 방향을 이제 가늠하기에도 좀 더 용이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은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에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이제 시황 설명인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저녁 7시 한 3시간 전이죠. 그 7시쯤에 잠깐 또 11만 달러로 회복했어요. 5월 22 이후에 약 한 달 만에 이제 회복을 한 건데요. 그러다가 지금은 살짝 내준 상태인데 지금 추세를 보면 다시 또 잠깐 회복하고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처럼 11만 달러 회복하고 다시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을 다시 한번 이제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이제 올 하반기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기대를 좀 높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 초에 유수 시장 전문 분석 기관들이 내놓은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거의 대부분이 다 20만 달러였었습니다. 20만 달러라고 하면 지금보다 한 100% 이제 올라야 되는 수치인데요. 상반기에는 이제 박스권 장세를 형성하면서 10만 달러, 11만 달러대로 이제 가격을 좀 이렇게 다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이제 100%가 올라야 사실 이제 목표가를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변수를 좀 짚어보면 달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변수로는 이제 거시경제 변수인 유동성 확대입니다. 지금 증시라든지 다른 쪽에도 상당히 지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많이들 기대하고 있으시는 변수인 거죠. 특히 최근에 보여지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 강세는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미국 연준과 관련된 뉴스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하반기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코인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주간 동향도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일견 유사하지만 그래도 오늘 상당히 상승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간 상승폭도 비트코인이 약 2% 중반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옆에 이 가격 밑에 이 초록색으로 보실 수 있는 숫자가 지금 5.3%로 보이는데 역시나 비트코인보다는 상당히 높은 숫자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보다 좀 더 오른 게 이전에는 비트코인이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보다 좀 더 많이 떨어졌던 이제 변동성이 좀 더 높은 알트코인 특유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하반기 비트코인의 주요 변수가 새로운 디지털 금융 그리고 유동성 확대 두 가지를 꼽았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디지털 금융 활성화에 좀 더 무게가 실립니다. 예. 그리고 이 디지털 금융의 활성화 여부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디지털 금융의 활성화에 수혜가 이더리움에 바로 직접적으로 미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금융의 태반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구동이 되는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비트코인에는 사실 아직 존재하지가 않고 이더리움이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수혜의 대표적인 이제 암호화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같은 추세는 암호화폐 시장의 큰 손인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이제 어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ETF를 통한 기관 투자자들 유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선호도는 이제 디지털 금융과의 융합을 시도하는 전통 금융 회사들에게 특히 높은데요. 이 전통 금융 회사들이 디지털 금융을 융합하거나 디지털 금융에 기반한 새로운 시도를 내놓는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은 새로 하나를 좀 추가를 해봤는데요. 시가총액 4위인 리플의 가격 동향을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라고 하면 특히 여러 암호화폐 중에서도 한국 투자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코인이죠. 이 사랑과 함께 또 애증의 관계에 있는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지난 2018년도 1월에 3,570원을 기록을 하면서 그때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 작년 12월까지 무려 거의 7년 가까운 기간 동안을 1,000원 밑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일명 리플 투자자분들의 대상으로 해서 여기 3,000원에도 투자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꽤 여러 투자 게시판들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긴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지리한 기간을 거쳐 작년 12월 초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당연히 3,570원보다 넘었겠죠. 이분들이 이른바 구조가 되면서 7년 만에 구조대가 출동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애증어린 관계를 갖고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런데 리플은 작년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그 이유가 이 트럼프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대표적인 코인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그 효과로 올해 1월 달에는 사상 최고가를 더 넘어서 우리 4,800원을 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3,100원대로 밀려난 양상이죠. 그리고 주간 가격 차트를 보더라도 아까 이더리움과는 약간 다르게 이틀 전 정도에 상당히 높은 가격을 했다가 다시 약간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다시 3,100원 정도의 가격을 보이는 것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리플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잠깐 말씀드렸던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과의 융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리플은 어제 미국 통화감독청에 은행업 인가를 좀 신청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기업 중에서 미국 은행업을 신청한 첫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사업은 은행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하고 주도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상당히 일치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기존에 있는 은행들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암호화폐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위해서 은행업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그런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어찌 보면은 전통 금융의 디지털 금융의 진출이라기보다는 디지털 금융의 전통 금융 진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둘 다 융합 사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등장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리플의 가격의 동향 그리고 이런 융합 추세가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반기에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간 암호화폐 ETF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오랜만에 이렇게 지난 1일 큰 규모의 유출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2일이죠. 어제 상당한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유입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출이 아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를 봤었을 때 가격이 박스권 저점에 갔다가 상단으로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출이 그 영향을 좀 미친 것이라고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어제 이만큼의 유입으로서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유출입에서도 올 상반기를 좀 살펴보면은 올해 1분기에는 ETF를 통한 유출이 꽤 많았고 유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보다는 2분기, 최근이죠. 2분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비교적 큰 규모로 증가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 정도의 규모는
작년 4분기 미국 대선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였던 그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서 대규모로 유입됐는데요. 이 2분기에는 사실 그와도 비견될 정도의 수준으로 유입이 됐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제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암호화폐 시장의 견조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지수는 54입니다.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시황 대비해서 숫자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예. 이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을 여전히 이더리움을 제외한 또 이더리움과 몇몇 알트코인을 제외한 대다수 알트코인들이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제 얼마 전 1분기 이때쯤에 이제 1분기와 작년 하반기 때 트렌드를 보였던 밈코인 그리고 AI 코인들 이 같은 이제 트렌드에 기반한 코인들이 여전히 현재 지금 약세를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같은 추세를 종합해 보면 어찌 보면 현재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주와 그리고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주도주들에 기반한 주도 코인들에 기반한 차별화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이 54라고 하는 공포 및 탐욕 지수를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이제 사업을 영위한 지 좀 오래된 주요 메인넷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은 시기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 코인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돌아봤는데요. 일주일간 비트코인은 10만 5천 달러에서 11만 달러 사이를 오가면서 박스권에서 횡보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상반기를 돌아보자면 비트코인은 선방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은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이더리움에 대한 선호도는 전통 금융회사에 특히 높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점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도 살펴봤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지금은 시총 상위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보자라는 코멘트까지 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봤는데요. 코인 시장이 하반기를 맞이해서 또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전통 금융과의 연계를 아까 잠시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이 대목에서 리플의 은행업 신청이라는 소식이 유독 눈에 들어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은행업 진출이라는 소식을 듣고 네. 저는 상당히 놀랐었어요. 예. 이런 사례가 사실 없었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좀 더 짚어보면은 리플은 이제 다른 알트코인과는 좀 다르게 전통적인 기업 형태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좀 자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설마 은행업 라이선스까지 신청할 줄은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그쵸.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같은 거는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산업 그리고 이에 기반한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기존 전통 금융과 융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또 새로운 사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사실관계만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최고 경영장이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통화감독청이죠. 줄여서 OCC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곳에 미국 내 은행업 인가를 일단 신청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리플의 수탁 자회사를 통해서 연방준비제도의 마스터 계좌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방준비제도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은 이 리플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있습니다. RLUSD의 준비금을 연방준비제도에 직접 보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관된 준비금에 대해서 연방 차원에서의 관리를 받게 되는 건데요. 즉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준비된 그리고 규제에 부합하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가 되겠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둘러싸고 은행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꽤 많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곳곳 이제 은행, 금융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업계에서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은행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뢰도 그리고 현재 은행업 라이선스 등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규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리플은 이를 위해서 반대로 본인들이 이제 은행이 되겠다고 신청한 상황인 것입니다. 참 독특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예전까지는 주요 전통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하거나
또는 이제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내놓는 형태로 융합이 진행됐었죠. 블랙락의 이제 비들이라고 하는 펀드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반대로 암호화폐 기업이 전통 금융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메인넷이 은행업 라이센스, 우리가 은행을 하겠어요라고 신청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놀랄 건데 그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귀추가 주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리플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제 트럼프 수혜에 이어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에서 딱 맞는 이제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하지만 시도라는 점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과연 OCC가 이 라이선스를 받아줄지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마스터 계좌를 승인해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부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도에는 박수를 보내되 결과는 한번 차분히 지켜본 다음에 영향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리플의 은행업 신청이 승인이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되겠지만 승인이 된다면 리플에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그 여부가 나오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국내 소식도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스테이블 코인의 트렌드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협력을 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해주시죠. 네, 이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네. 이제 둘이 연합이 말처럼 실행이 된다고 하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워낙 스테이블의 대표적인 수혜지로 카카오페이가 이제 많이 들어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가도 많이 급등을 네. 하고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여러 얘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네이버페이가 이제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인지 참전을 선언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페이도 최근에 뭐 다양한 분야로 세를 넓히면서 네이버의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있죠. 사용자도 막강하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와 넷플릭스의 만남도 이제 최근 이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점유율 1위인 업비트와 손을 합친다라고 하면 상당한 파급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이기 때문입니다. 워낙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에 대해서 여러 지금 얘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1, 2위인 USDT와 USDC를 보면은 이 가장 많은 사용처가 모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그리고 국내 빗썸과 업비트 등 여러 거래소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된다면은 가장 현실적인 수혜처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가 꼽히는데요. 그래서 즉 업비트와 네이버페이가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 이른바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업비트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사용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네이버페이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네이버의 여러 서비스에도 결제가 지원된다라고 하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지금 둘의 연합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지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한번 살펴볼 점은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2위인 빗썸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까입니다. 최근 이제 장외 시장에서 빗썸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 네이버페이 두나무 연합 소식을 들은 투자자들이 빗썸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제 빗썸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어떻게 참전할 것인지 그리고 참전할 때 효과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간편 결제와 같이 금융과 IT가 결합한 이런 핀테크 업체들이 암호화폐와 결합하고 있는 추세가 지금 관찰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유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페이와 두나무의 연합이 실현이 된다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는 핀테크와 암호화폐의 결합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빗썸에 대한 기대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인사이트 내주신 김용영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